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진희입니다. 예, 돌풀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훗나르 시르베크 닐스 길리에의 서양 철학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제1장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이라고 해서 탈레스부터 시작해서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헤라클레이토스, 파르메니데스, 제논, 그리고 이제 3세대 아낙사고라스랑 데모크리토스, 피타고라스 학파까지 얘기를 하다가 좀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중간에 끊고 오늘 다시 소피스트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그리고 플라톤까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소피스트는 우리가 지난주에 숙제였어서 좀 읽은 지 좀 됐는데요. 기억이 좀 나시나요? 네. 예, 조금, 그쵸? 네. 소피스트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좀, 크게, 긍정적이라거나 그 의미라던가 철학사에 있어서 그런 게, 사실 자세하게 기억에 남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의미나 의의 같은 경우는 좀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 대척에서 어떻게 논변이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그 소피스트들을 대항하면서 어떤 논의 자체가 좀 전개 발전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얻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지점에 대한 얘기는 아무래도 이 닐스 길리의 판에서는 좀 짧게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약간 없잖아 좀 아쉬운데, 우리 이번 시간에는 서양 고대 철학이라는 1권 이걸 교재로 봤는데요. 이 앞부분에 그 소피스트들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소피스트 그리고 이제 이 책 우리 오늘은 플라톤까지만 읽으셨을 텐데 그 앞부분에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 그리고 그 위에도 이제 밀레토스 학파부터 쭉 고전 철학자들이 열거가 되어 있으니 참고로 서양 철학사 복습하시면서 더 읽어보실 수 있다면 읽어보시고, 우리가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에 대한 단편 선집으로 이미 보충을 했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플라톤 편만이라도 요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2장 역시도 이 서술이 그렇게 이제 너무 매끄럽고 잘 되어 있긴 하지만 어떠한 걸로 이제 전해진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에 대한 풀이가 서술 방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것 이외에 다른 해석들이나 견해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구나를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좋겠다. 네, 소피스트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소피스트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일찍이 알고 있긴 하지만 오늘 읽어볼 부분은 55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사람들이 점차 회의적이 되어간 것은 쉽게 이해가 간다라는 문단인데요. 제가 한번 쭉 읽으면서 생각나는 문장이라든지 소피스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점차 회의적이 되어간 것은 쉽게 이해가 간다. 어떤 철학자는 무리, 우어슈토프라고 주장을 하고 다른 철학자는 그것이 아페이론이라고, 즉 규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떤 철학자는 공기를, 어떤 철학자는 불을, 어떤 사람은 원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데 다른 이는 그 수가 무한하다고 주장하고 기껏해야 이 답들 중 하나만 옳다. 그렇다면 다른 답들은 무엇이 문제던가. 이래서 관심이 그 대상이 자연스럽게 인간과 그의 생각으로 바뀐다. 확실한 지식의 조건이란 무엇인가? 라는 도입 같은 문단이라서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소피스트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러이러한 주장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뭐냐 이게 회의적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로써 옳다고 주장하지만 종종 잘못된 논증의 자연 철학적 사변에서 지식에 대한 회의적 비판과 지식 이론으로의 변화가 존재론에서 인식론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55페이지가 되게 중요한 지점이다 해서 저는 동그라미를 좀 쳐놨습니다. 이 문장은 어떠셨나요? 존재론에서 인식론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소피스트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말해주는 건데, 일단 한번 전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소피스트가 등장한 배경이 뭐 학자들마다 다르게 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분명한 건 플라톤은 플라톤뿐만 아니라 그 스승 소크라테스도 소피스트에 대한 반대, 예, 그들이 잘못됐어, 이거로 인제 자기 철학을 전개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그러니까 플라톤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너무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전에 철학자들 철학자마다 뭐 A, B, C, D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소피스트들도 이렇게 다양한 얘기들을 막 하고 있죠. 이렇게 막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소크라테스는 분명한 거, 확실한 거, 진리를 증언하고자 하고, 플라톤도 그걸 이어받아서 가는 이런 추세인데, 그래서 이 책의 논변도 그걸 맞춰간 것 같아요. 플라톤적인 입장에서 서술된 것 아닌가. 어 어 어떻게 보세요? 이 회의적, 이게 다양한 이전의 철학자들이 이렇게 다양한 주장을 했기 때문에 '분명한 답이 필요하다. 그래서 관심이 자연에서 인간으로 넘어갔다.' 요런 주장인 거죠. 음. 저는 지니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되게 어 혁신적인 생각의 변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네. '회의주의에서부터 생각되었다.'라는 서술 자체가 쪼금 좀 모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뒤에 읽다 보면은 나올 거예요. 아마 읽으시면서 줄을 쳤을 법한 문장인데요. 이제 참과 거짓에 대한 구분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과 거짓에 대한 것이 여러모로 기준들이 제시가 됐다고 해서 참과 거짓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절대적 상대주의로 넘어가게 되죠. 근데 그 참과 거짓에 대한 내용들이 다채롭다고 해서 그 구분 자체를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얘기냐. 근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너도 맞고 얘도 맞고 다 맞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 맞다는 거냐? 그럼 다 틀리기도 하는 거냐? 뭐 이렇게 회의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참과 거짓의 구분이 사라지거나 그 구분 자체를 소거한다라는 얘기랑은 또 다른 얘기다라고 되게 명백하게 구분을 짓고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본다면, 아무리 이제 관점주의, 너의 관점, 뭐 나의 관점 이렇게 말할 때 관점주의 혹은 다원주의 혹은 상대주의 이런 것들이 공격을 무지막지하게 해 오더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그 구분을 하려는 노력과는 별개다라는 사실을 선을 긋고 가면은 이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우리가 대응할 만한 그런 논거가 서게 되는 거죠. 음. 어떠셨나요? 여기 이 회의주의를 막 주장하죠. 그랬을 때 그 인제 음 예. 존재론에서 인식론으로 넘어간다 뭐 하는데, 분명 그랬던 것 같아요. 1 장에서만 봐도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은 존재, 예,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물음을 던졌었고, 근데 이게 인제 어 그러니까 자연에서 또 인간으로 넘어오면서 인식론 으로 지식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인간 자신의 본성이 문제가 되고 생각 자체가 생각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어 '인간은 반성하기 시작했다.' 이 부분. 이게 이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인제 인간의 성장기로도 이걸 설명하기도 하더라고요. 음. 아기가 제일 처음에 태어나서 자연 인제 사물에 관심이 가겠죠. 주변의 소리나 뭐 보이는 것들. 그러다가 인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철학의 발전 역사 자체가, 예, 그렇 그 그런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인제 그 자연이라는 건 바뀌죠. 바뀐데, 그 밖을 보다가 인제 안으로, 나 자신에게로 시각이 돌아왔다.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전개될지 또 궁금하네요. 네. 네. 이 책에서 또 우리가 좀 얻어가야 될 부분들은, 뒤에 이어서 윤리정치적이라는 단어가 하이픈으로 붙어서 나오죠. 그래서 그 부분을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은데, 우리는 이제 어떤 책이든 열어보게 되면
뭐 플라톤의 윤리학이라든지 플라톤의 정치 철학이라든지 좀 나눠서 다루고 있는데요. 뭐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지점이 좀 명확하게 갈리긴 하죠. 윤리학은 윤리학대로 도덕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혹은 옳음에 대해서, 그리고 정치 철학 역시도 무엇이 정의인지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이렇게 다룰 때 조금씩 분과별로 구분을 하게 되어 있고,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게 오늘날의 관점인데, 이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소피스트에 대해서 혹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혹은 플라톤에 대해서 오늘 다루면서 자연스럽게 계속 떠올리게 되는 상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언어 때문에 그럴 거예요.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가 나오죠. 어떤 개념어를 쓸 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동시대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이 있을 텐데 그걸 사실은 오늘 버려야 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똑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는 않았다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점을 계속 상기하면서 읽어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56페이지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윤리적 하이픈 정치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각주 2번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점을 별표 쳐놨는데요. 요런 이제 용어의 사용 그리고 이 용어의 의미를 이 배경에 입각해서 잘 정리를 하시면서 계속 상기하시면서 읽어내시는 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주 2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56페이지. 우리는 도시국가에서 윤리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이 통상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두 단어를 묶어서 복합어로 사용한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와 마키아벨리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올 테다 이렇게 언급을 해두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우리는 윤리와 정치가 하나였던 시대의 개념들을 읽어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윤리가 뭐고 정치가 뭐고 이런 것이 아주 쉽게 얘기했을 때 그거죠. 도덕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그리고 정치, 말 그대로 뭐 법, 뭐 이런 지점이 다 하나였던 그런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 자체도 되게 중요해요. 56페이지. 즉, 이제야말로 윤리적, 정치적 물음들이 진지하게 제기되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인간은 이제 사유하는 존재로서만이 아니라 행위하는 존재로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앞서서 자연철학자들은 우주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대상화가 시작됐죠. 그래서 실체란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탈레스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뭐 앞에 이론이네 아니면 뭐 감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약간 이성과 감각에 무엇을 더 중시해야 될 바에 대해서 이제 좀 그 구도를 잡아가는 거였다면 거기에 전제되어지는 사상이 이제 우리는 우주를 그리고 우주의 근본을 실체를 그것이 무엇인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실체라는 이름으로써 우리가 뭔가를 사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시작이었고 그게 시발점으로서 의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사유의 존재로서만 이 아니라 그 이상 행위까지도 연결해서 얘기하고 생각해 볼 법한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윤리정치적 문제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앞에 실체라고 하는 우주의 본질과 원리와 힘과 선과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행위와 연결이 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해야 좋은 행위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죠. 자, 각주 4번이 나오는 58페이지. 각주가 되게 길게 나와 있어요. 아테네 민주주의, 그리고 기구 선출 방식. 이거 혹시 읽어보셨나요? 예. 재밌게 봤습니다. 네. 네, 이거 재밌었죠. 네. 어떠셨어요? 이거는? 특별히 뭐 어디가 좀 불합리하게 느껴진다거나 좀 기억에 남는 구조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각주에 이렇게 당시의 시대적 정황이랄까? 상황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전 뭐 지니 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도 여기에 그림으로 나와 있고 그 위에 되게 길게 글로 나와 있음에도 한 번 더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게 음.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은 좀 그려집니다. 실제 우리의 국회와 혹은 오늘날 말하는 민주주의와는 좀 다른 형태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비슷한 양상들이 있기도 하고 좀 명백히 다르거나 아니면 좀 부족하거나 그런 지점들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뭐 군사 지도부를 통해서 장군들이 있고 그 안에서 또 재밌는 건 연임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지점들.
그래서 우리가 좀 근현대사에서 아픈 과거 뭐 이런 것들 떠오르잖아요. 독재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것들 항상 군부 독재와 연결이 되면서 이미지가 좀 떠오르는데 여기에 이제 연임 제한을 주면서 어떤 식으로 사회를 좀 통제하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좀 읽혀지고요. 물론 이것과는 좀 다른 의미일 수 있어요. 플라톤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시민사회를 약간 계급화시켜 놓는 그런 양상들의 초기 모 형태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는 좀 다른 의미의 군사 지도부일 수는 있는데, 아무튼 연임 제한이 없었다는 것,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 했다는 것, 그런 게 되게 신기했고, 또 이제 평의회와 그 의회 위에 있는 상임 평의회와 의장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구성을 해 놓았다는 게 되게 저는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 오래된 정치 형태와 정치 구조 형태가 되게 옛날부터 좀 계보로서 가지고 오는 것이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근대 이후에 중시되는 바가 있긴 하지만 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과 좀 일치시켜 볼 수 있는 지점이 500인 평의회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정부라면 그 위에 이제 네모칸 치고 민회라고 되어 있는 지점은 아마도 의회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오늘날도 의회가 어떤 권한을 갖고 정부가 어떤 권한을 갖는지 이제 약간 국가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보통 의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지고요. 정부에서 행정이 이루어지죠. 입법과 행정의 차이는 입법은 법을 만드는 거고 행정은 법을 집행하고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거고요. 따로 사법의 권한도 두고 있죠. 그래서 뭐 시민법원이라든지 이렇게 따로 빠져 있어서 이런 구도 자체가 되게 달리 되어 있는 지점들이 보였고 그게 되게 특별하게 보였어요. 되게 오래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윤리와 정치가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조 자체에서는 상당수 오늘날의 형태와도 유사성을 발견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지점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만 이제 시민법원 같은 경우는 이 법원을 감시하는 기관, 뭐 예를 들어 오늘날 같은 경우는 사법기관을 감시하는 헌법재판소 뭐 이런 형태의 기관은 따로 없었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했을 수 있겠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각 부족들의 대표가 있고 그 부족들과 더불어서 뭐 매번 추첨으로 뽑아서 부족 대표와 평의회를 구성하고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다고 하죠, 임기도. 근데 그런 과정에서 무엇이 중요했을까입니다. 무엇이 중요했을까? 여기서는 직접민주주의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직접민주주의랑은 좀 다를 거예요. 오늘날 말을 하는 직접민주주의는 불가능한 형태의 민주주의 형태죠. 그러나 최대한 직접민주주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그런 형태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 말 그대로 한 사람이 직접적인 영향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생각해 보아도 그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막 갑자기 떠올라요. 뭐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이권이 되게 강력하게 작동하는 사람이 개인의 어떤 이점을 직접적으로 뭐 좌지우지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무지한 사람이 혹은 무지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아주 무관심한 사람이 그냥 쉽게 직접적으로 그의 힘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것들이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서 되게 우려의 여러 가지 사안들이 떠오르게 되는데 그 당시에도 아마 그와 관련된 그러나 오늘날과는 조금 다른 그런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민주주의 이런 형태 안에서 높은 수준의 일반 교육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제기가 됐다고 하죠. 그래서 그 교육에 대한 얘기가 이꼬르 이제 뒤에 가면 이제 플라톤에 대한 플라톤이 정치 철학으로 얘기하고자 했던 그 주된 논의가 국가라는 책에서 논의되었던 그런 논의가 사실은 교육에 대한 얘기가 전부였다라고 이제 할 만큼 되게 밀접한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소피스트들이 강력하게 작동을 하는 거죠. 소피스트들이 이제 인민들을 계몽하겠답시고 이리저리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소피스트들이 어떤 집단이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60페이지 맨 아랫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소피스트들 밑에서 5번째 줄. 소피스트들은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었다. 하지만 많은 후기 소피스트가 인식론적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론에
윤리적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주의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았다는 점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이제 개별적으로 어떤 행보를 보였는데 그 안에서는 사실 묶어서 얘기할 수 있을 법한 그들의 사상은 하나의 인식론적 회의주의 그리고 윤리 정치적 문제의 상대주의였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6번 각주도 되게 중요한데요. 도덕성과 법적 원리의 입증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내용과 좀 겹쳐지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과는 약간 다른 그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각주를 좀 주로 해서 잘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지점들이 다른 책에서는 되게 단순하게 나와 있어요. hirschberg도 말을 장황하게 하고 있긴 하지만 뭐 절대적 상대주의 뭐 이런 단어로서 그냥 함축시켜버리는 그런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여기 이 닐스 길리의 책에서는 아까 이제 배경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오늘날과 좀 다른 맥락의 개념어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그런 지점들을 디테일 있게 하나하나 짚어주는 지점이 소피스트의 그 당시의 형태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이어서 비판해야만 했던 그런 당시의 배경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당대 이 회의론 보면은 "확실한 지식은 없다." 그 상대주의 이 옆에 가로에 보면 "보편타당한 도덕성이나 윤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소피스트들이 당시에 주장을 하니까 "절대적으로 옳은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특히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도시 국가를 자기가 유지하고 어떻게 보면 정권의 입장일 수 있는데 예 국가 국가의 입장일 수 있는데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확실한 지식이 없으면 이게 모든 게 회의적으로 가 버리고 또 상대주의, 보편타당한 도덕성이란 윤리란 존재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인제 사람들이 주장해 버리면 국가가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까 소크라테스도 "아니다. 절대적인 게 있다. 어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게 있다. 그리고 확실한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 예. 플라톤도 이걸 이어받았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드디어 인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그 심정이 어 왜 이데아를 말할 수밖에 없고 이게 하나로 다 깨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소피스트들의 의미, 음음. 오늘날까지 계속 소피스트들을 이야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굳이 말하자면 여기 62페이지 비율을 잘 해놨어요. 음. 62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소피스트들은 법정의 법률가처럼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 찬반의 논변을 해야 했다. 즉, 고객의 목적은 승소에 있었지 올바른 해답을 얻는 데 있지 않았다. 그래서 합리적 논증, 이제 진리를 찾는다라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았고요. 어떻게든 그 논증에서 이기는 데 목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 논쟁을 어떻게 잘 정당화시키는지에 대해서 그 요령과 속임수를 가르쳤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 오늘 뭐 정치에 대한 얘기라든지 오늘날 윤리에 관한 뭐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 이제 물타기 하지 마라 뭐 이런 단어 많이 쓰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기술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본론을 논지를 흐리는 그런 형태의 기술들을 이 소피스트들이 당시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그런 행위 자체가 좀 비윤리적으로 오늘날 생각이 되고 그 당시에도 비판받아 마땅했을지라도 철학사의 관점에서는 그나마 의미가 있는 것이 아까 초반에 말했다시피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아는 것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논지를 던졌다는 것이 화두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소피스트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인식론적인 것, 즉 삶에 대한 문제랑 윤리 정치적인 문제 자체를 연구하기 시작하게 된 그 배경에 소피스트가 있었다 정도로만 정리를 하면 되겠고, 물론 그 회의론이라든지 상대주의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수 이견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명의 소피스트가 나오게 되죠. 고르기아스부터 시작합니다. 네, 고르기아스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시나요? 63쪽에 이 주장이 1, 2, 3번 나오는데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무언가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은 알 수 없다. 알미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해요. 음. 그러면 인제 이 논증에 의하면 어 아니 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뭐가 존재한다 해도 알 수도 없고 알미 가능하다 해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도 없어. 그럼 뭘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음. 지식인이 그리고 각자가 이 이게 진짜 진실이라면 뭐 그럼 뭐 어쩌라고 이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고르기아스 이 궤변이죠. 어. 철학이 무의미하다는 논증. 어 그래서 63쪽 맨 아래에도 이런 문장이 나오죠. "이 견해에 따르면 합리적 토론과 합리적 확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남는 것은 오로지 설득의 기술뿐이다." 아. 뒤에도 보면 "그에게 설득의 주요 포인트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견해와 태도를 바꾸도록 하는 것이다." 아. 간략히 말해 듣는 이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수용하도록 하고 어 참된 지식을 획득한 후에는 경우에 따라 자신들의 견해를 바꾸도록 하는 일은 고르기아스의 관심사가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고르기아스의 관심은 참과 거짓, 타당한 것과 타당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청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었다. 수사학은 무엇보다 조작의 수단이 되었다. 이렇게까지 철학이 타락하고 몰락하는 그런 거죠. 소피스트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고르기아스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음. 네. 혹시 이 고르기아스 읽으시면서 좀 설득당하지 않으셨어요? 아 그런가요? 좀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요즘도. 뭐 음.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철학사가 아니라 철학적인 이야기나 화두를 던지는 데 있어서 항상 그 끝은 그러죠. 그러니까 "이걸 왜 배우는데? 이거 배우면 뭐 연봉이 올라 뭐가 올라." 뭐 이렇게 되어 버리는 그런 행태들 뭐 상황들 뭐 오늘날의 현실들이 좀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사실 뭐 하나 회의적으로 빠지지 않는 것들이 좀 없을 것 같아요.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언가 존재해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알미 가능해도 공유할 수 없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철학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초반에 들어가며 읽으면서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질문으로 거꾸로 스스로 좀 자문자답을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게 좀 맹점이 있어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존재한다의 반대말인 것 같고 되게 그것이 전부인 것 같잖아요. 근데 무언가 존재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에 대해서는 존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가라는 허점을 얘기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다 알 수 있다라는 전제를 읽어낸다면 우리가 모르는 것도 존재한다고 얘기해야만 한다라는 지점들을 좀 발견해낼 수 있을 것이고 알미 가능해도 공유할 수 없다라는 지점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모르는 것도 공유하곤 한다라는 사례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상당히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공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로 반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 음 이게 사실은 글로써 혹은 그냥 듣기만 하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말장난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뭐든지 다 논리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무언가를 주고받는다고 했을 때 역시도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한 상태로 주고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한번 예시로서 생각해 보시면 고르기아스의 내용들을 한번 더 반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지점들이 결국은 그 귀결이 형이상학일 텐데 그런 내용들을 이데아와 관련해서 플라톤이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소피스트의 반박이기 때문에 음. 플라톤이 계속 상기가 될 겁니다. 뒤에 가면 트라시마코스가 나옵니다. 트라시마코스에서는 어떤 내용이 재밌으셨나요? "옳음은 강자의 이익에 복무한다. 옳음은 힘이다." 음. 어.
현행법을 최강자의 이해관계 표현으로 해석했다. 되게 짧게 나오죠. 음. 근데 이게 지금 현실 정치에 빗대어 보면 이 문장 자체는 되게 안 읽고 이렇게 불편한데, 이게 또 지금 지금 우리 한국 정치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정치인들 보면 한국에서 옳은 건 강자의 이익에 복무하는 게 아닌가. 옳음이 힘으로 되는 최강자의 이해관계를 표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씁쓸함.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은 기업, 자본주의로 대표되는 그 대기업들, 그리고 지금 국회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처럼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것도 있고, 어 그리고 뭐 대학교의 학자들도 그렇고, 아무튼 좀 얼추맞는 이야기, 현실에 불편하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게 조금 더 정확히 저도 같은 생각을 했는데, 이걸 조금 더 정확히 단어로 바꿔보면, 옳음은 강자의 이익에 복무한다. 옳음은 힘이다. 이 이외의 옳음에 대한 정의는 순진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옳다는 건 오늘날 관점에서 봐서 치환시키면 돈인 것 같아요. 어 돈은 자본은 혹은 돈의 힘은 맞아. 이렇게 묶어서 이해를 하시면 돈이 곧 옳음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가. 만약에 이제 트라시마코스가 살아서 21세기 한국에서 산다면 그에 대해서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을까? 뭐 이런 맞아. 상상도 해봤습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문장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에는 "돈 많은 것이 힘이다." 아니 실제 그러니까 '돈 많은 자가 힘이 있다.' 그렇게 바꿔도 되겠네요. 실제로 아는 것, 지식 역시도 돈 없으면 힘든 세상이라서 네. 이제 돈이 이제 거의 다 "돈이 힘이다." 네, 그렇게 돼가고 있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저도 떠올랐고 네. 이어서는 프로타고라스가 나옵니다. 프로타고라스는 어떤 내용이 기억나시나요? 아니 이게 닐스 길레의 판을 보면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 한 문장 갖고 거의 8 장? 이게 몇 장이야? 4장 넘게 그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서 좀 이 정도까지 좀 장황한 느낌이 들어요, 문장을 써 놓은 게. 근데 '왜 이렇게까지 써야 했을까?'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란 이 문장 하나를 풀이한 거거든요. 이 거의 10쪽 가까운 이 분량이. 그래서 지니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과연 저 타당한가? 왜 네. 닐스 기르의 생각은 뭔가 도대체? 음. 입장은 여기서 뭔가?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인간 앞에 네. 개개인이라고 넣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개별자로서의 그 특수성들을 모두 음음. 때 절대적 상대주의에 가깝겠죠. 그래서 그에 이제 소피스트의 그런 관점들, 인식론적 관점주의, 인식론적 다원주의, 상대주의 이런 개념의 대표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을 좀 제대로 해놓은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주장들이 좀 기반으로 깔려 있어야만 보편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을 이제 플라톤의 앞선 배경으로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이 조금 장황하더라도 그 논리 자체를 이해하고 넘어가는 편이 뒤에 가서도 좀 편하기 때문에 써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논지 자체도 상당히 재밌지 않았나요? 여기에서? 예. 근데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라는 이걸 인제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닐스 길레가 달아놨죠. 달아놨는데 이게 결국 상대주의예요. 어.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그래, 인간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개개인은 각각의 사람들은 각각의 관점으로 세계를 본다. '만물의 기준이다.' 이런 얘긴데. 네. 근데 이제 그 상대주의의 기준과 관점의 기준들을 세세하게 제시를 해 음.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음. 지점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 음음. 65페이지 한번 읽어 볼게요. 네.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라는 문단이고요. 음. 여기까지가 우리 해석이다라고 해서 여기 해석을 붙여 놓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라는 프로타고라스의 말은 인식론적 명제로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해석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식론적 명제로 해석할 때 이러이러한 해석을 붙일 수 있어라는 문단입니다.
그래서 사물들은 존재하는 방식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다. 어느 주어진 시점에 인간에게 현현하는 것은 언제나 사물들의 일정한 측면이나 특성이다. 예를 들어 목수의 손에 들린 망치는 못을 박는 도구이다. 이 경우 망치는 다루기 쉽거나 어렵고 가볍거나 무겁다. 물리학자에게 관찰용 탁자 위에 놓인 망치는 다루기 쉽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일정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다. 상인에게 계산대 위에 망치는 이윤이 있는 생산품이고 팔거나 보관하기 쉽거나 어려운 생산품이다. 그래서 똑같은 망치를 보더라도 이렇게 다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인식론적인 지점의 해석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인식을 하는 주체가 인간이라고 봤을 때 여기서의 인간들은 방금 얘기했던 목수, 물리학자, 상인이겠죠. 이런 인간들이 만물의 척도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프로타고라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가서 어디에 방점을 찍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프로타고라스와 더불어서 소피스트들은 인간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상인과 물리학자와 목수 등등의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뒤에 가서 플라톤이 얘기하는 건 인간 그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방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맥락의 차이가 어떤 차이를 불러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페이지는 68페이지로 넘어가. 네. 그 중간중간에는 이런 상대주의에 대한 내용이 사실상 참과 거짓의 구분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함의하거나 우리가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지점이고요. 그것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에서는 언어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언어. 그래서 언어는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똑같아요. 뭐 나무를 떠올려라라고 했을 때 나무라는 것은 뭐 누구는 은행나무를 떠올리고 누구는 분재, 소나무를 떠올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무들을 떠올릴 텐데 사실상 나무라는 자체, 실체를 떠올리는 사람은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프로타고라스와 소피스트들이 주장했던 그런 상대주의로서의 얘기는 그 개별 것들이 다 맞다라고 해서 만물의 척도를 얘기하지만 사실상 거기에는 큰 구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맥락입니다. 신들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68페이지인데요. 두 번째 문단. 프로타고라스는 또한 신들에 대해서 나는 그들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혹은 그들의 모습이 어떤지 확실히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지각 불가능성과 인생의 짧음처럼 확실한 지식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이 단편 역시 인간의 인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신들이 존재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단편은 이 단편 그 자체, 즉 이 단편이 표현하고 있는 의심 자체를 문제 삼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인간의 인식 능력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는다. 그래서 신들에 대한 인식 자체도 그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피스트 그리고 프로타고라스가 한 문장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라고 품고 있는 것은 모든 만물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그것이 어떤 개별적인 의미에서의 모두 다 맞다라고 하는 지점. 그럼 모두 다 맞으면 참된 지식이라든지 신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회의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맥락에서는 어디에 줄을 치셨어요? 줄을 많이 찾긴 했는데, 지금 저희가 40분 시간상 소크라테스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 아, 네. 예, 플라톤도 해야 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전 시간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2시간이란 짧은 시간 동안 플라톤까지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자꾸 보게 됩니다. 체크를. 네. 그러면 프로타고라스는 솔직히 그냥 훌훌 넘어갔어요. 음. 너무 장황하다 이런 느낌. 두 가지는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71페이지에
신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는 프로타고라스의 주장은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다. 그래서 신적인 것은 지각을 넘어선다. 그리고 인생은 짧다라는 이 두 가지 주장으로서 어떤 지식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 이 문단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72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는 법에 대한 두 가지 근본적인 견해들을 얘기한다라고 하면서 실정법과 자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맨 마지막에 그걸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편적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도대체 뭐 상대주의, 절대주의 이런 같은 문제들과 어떻게 대치할 수 있는가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 73페이지는 표로 나와 있죠. 그렇게 소크라테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음. 네, 그래서 소피스트의 논의 자체가 그렇게 쓸모없는 논의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특히 프로타고라스의 논의 자체가 어떤 방식의 회의주의를 주장했는지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논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논점들을 알아야만 소크라테스가 그들을 어떻게 반박하고자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끊고 소크라테스를 할까요? 아니면 이어서 할까요? 어, 딱 1시간씩 하면 될 것 같아서요. 소크라테스까지 하고, 한 30, 뭐 20분 안에 끝나겠죠? 하고, 플라톤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네. 일단 소크라테스는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맥락이 7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대강 우리가 여러 학자들을 경유하면서 좀 알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또 재미있었던 건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했대요. 오늘날로 치면 또 불편러였던 거죠. 자꾸 질문을 던지고 답했는데 어린아이가 그렇다고 하잖아요. 엄마가 뭘 하면 엄마 이거 왜? 그러면 맞아, 이거 맞아. 거야. 그러면 왜? 이거 왜? 왜? 계속 그걸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막 화를 내면은 화를 내는 엄마 자신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좀 인지하면서 아 내가 이 아이가 관심을 요구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그런 소파술과 같은 그런 질문이 아이에게도 있는데요.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런 날카로운 질문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했다 이런 문장들이 되게 있었고 75페이지에는 아레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레테. 그래서 아레테에 대해서 정리를 한 맨 마지막 문단까지. 아레테를 한번 정리를 해보셨나요? 그 이전에 제가 75쪽에 줄을 좀 많이 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 맨 위에서부터. 소크라테스의 주된 관심은 자연 철학이 아니라 인식론, 이 대화를 통한 개념의 명료화, 정의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 소크라테스가 질문을 많이 던졌다는 건 우리가 다른 뭐 철학사 책에서도 많이 나와요. 나오는데 그 질문을 왜 그렇게 던졌는지, 도대체 무슨 질문을, 이거죠. 대화를 통한 개념의 명료화. 개념. 예를 들어서 뭐 덕이란 무엇이냐, 정의란 무엇이냐, 이거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개념의 명료화. 근데 지금 우리 채널도 이걸 하고 있거든요. 철학함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대화를 통한 개념의 명료화, 와 윤리적 정치적 문제들이었는데, 그 회의주의를 반박하는 것, 그 소피스트들의 회의주의 반박, 즉 보편적으로 좋고 옳은 가치와 규범이 존재한다. 느낌표가 찍혀 있어요. 이게 자신의 사명이었다. 소피스트들이 하도 상대주의, 회의주의를 주장하니까 야 너도 옳고 나도 옳아. 이러면 국가가 설 수가 없거든요. 정치가, 나라가, 한 공동체가 진짜 너도 옳고 나도 옳으면 옳은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무정부 상태가 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보편적이고 어떤 절대적인 옳은 가치와 규범이 존재해야만 해요. 소크라테스 입장에서는. 그래야 공동체가, 이제 질서가 유지가 되겠죠. 저는 이 입장에 너무 공감을 하고, 어 전 오늘날 우리 시대가 회의주의와 이 회의주의와 이런 것들로 가득 찬, 누구나 옳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지금 우리가 사는 상대주의, 회의주의 상대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적인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설득하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오늘날의 소크라테스가 필요하다. 플라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 문단 그래서 되게 중요하게 봤고 덕에 해당하는 게 아레테이다. 아르 아르테 출판사 있는 것 같은데. 아레테는 그 자신이 가진 진정한 잠재력을 성취하는 것, 뛰어남이라는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 이게 실제 플라톤도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뛰어남 그러니까 어떤 장인을 생각하게 돼요. 일본 사람들이 이런 거 잘하죠. 어떤 분야에 있어서 국수만 3 대째 만들고 있다. 국수 장인 이런 뛰어남, 훌륭함.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성취할 때, 모든 진정한 잠재력을 실현할 때 덕이 있다. 어떤 분야에서 어떤 탁월한 그게 인제 아르테라고 나오는데, 근데 잠재력 이런 부분들 플라톤의 용어이기도 하죠. 잠재성,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거. 어 뛰어남 이런 게 덕이다. 어 좀 그렇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네, 맞아요. 저도 그 지점을 좀 정리를 했고요. 이 덕이라는 걸 아레테로 일치를 시켜놨고, 그것이 이제 덕을 말할 때 소피스트들은 도덕을 얘기하면서 뭐뭐를 하지 마라, 뭐 빨간불에 건너지 마라라는 이렇게 약간 사사로운 규칙까지들도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다원주의 뭐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는데, 이것과 되게 결별시키려고 노력을 했죠.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잠재력을 성취하되 뛰어나게, 그리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덕이라는 것, 아레테라는 것을 또 암과 일치를 시키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되고요. 알미라는 것, 그것이 이제 곧 에피스테메라는 단어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암을 되게 세분화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있는 것에 대한 사실적 지식이다라고 하면서 지식, 학문, 인식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에 대한 규범적인 통찰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지점은 이제 윤리 정치적인 부분에 해당되겠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책임을 지는 통찰이라고 해서 하나의 윤리적인 어떤 이건 역시도 윤리 정치적인 면모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암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에피스테메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것이 이제 덕과 일치됨으로써 하나의 행동으로서, 행위로서, 그리고 그걸 또 학습할 수 있는 것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소크라테스의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는 무엇이 부족할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었고요. 아마도 뭐 지식이나 규범은 상당히 오늘날이 더 많을 텐데, 이 3번에 해당되는 책임을 지는 통찰이라든지 이런 지점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영역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들에 대한 비판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79페이지에 나와요. 79페이지에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즉 근거를 이해하지 못한 채 무언가를 믿도록 설득당하는 것과 결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참이고 옳다는 확신을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구분하게 되는데 80페이지 첫 번째 줄에 나오죠. 수사에 의한 설득과 이성에 의한 확신, 이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이 설득과 확신의 차이를 되게 흐려놓던 사람들이 소피스트다라고 생각해 놓으면 될 것 같고요. 그 지점들을 명확히 첨예화시켜서 따져 묻고 계속 탐구하고자 했던 사람이 소크라테스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를 위해서 했던 것이 8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나옵니다. 그 결과 소크라테스는 대화 형식과 수사학적 수단을 사용해서 대화 참여자들 사이에서 자유롭고 변증법적인 사유 과정이 발전되어 나올 수 있는 공동의 준거의 틀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직접 논점을 다루는 논문의 형태를 쓴 게 아니라 대화편을 썼다라는 이런 것들도 같이 연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태제를 정리하고 있어요. 82페이지 맨 아랫줄에. 우리는 이제 크게 한 바퀴를 돌아서 우리의 도식, 첫 번째 태제, 즉 덕은 어떤 면에서 알미며, 이 소크라테스 얘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학습될 수 있다는 태제로 돌아왔고, 두 번째는 올바름에 대한 인식, 알은 반드시 올바른 행위로 이끈다라는 것에 대한 해명,
그리고 세 번째 쭉 밑에 따라가다 보면 있습니다. 즉 올바른 행위는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정리하고 소크라테스를 마치고 있는 부분인데요. 궁극적으로 여기서 떠오르는 것들이 있겠죠. 뭐 알미란 무엇이며 학습은 무엇이며 올바른 인식과 행위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으며 그것이 곧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했는데 이들이 말하는 행복은 무엇이었는가 등등에 대해서 질문이 떠오를 텐데 그에 대한 내용들이 플라톤의 대화편에 잘 나와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되게 간단하고 엄청 빠르게 정리를 했는데요. 중간중간에 중요해 보이는 부분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불불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또 밑줄 그은 부분이 있는데 한번 저도 나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77쪽에 보면 중간에 보편적으로 좋은 것이 존재한다. 이게 소크라테스의 주장인 거죠. 근데 77쪽 아래 문단은 근데 이게 단지 이성의 도움만이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 그 다이몬이라고 하죠. 비인격적인 신적 힘, 신적 직관력에도 소크라테스는 의지했다. 그리고 79쪽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줄인데요. 우리는 소피스트들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비판의 핵심과 만난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미리 정하고서 토론에 임해서는 안 되며 이건 자세에 대한 태도에 대한 얘긴데 상대편을 이기기 위해 논쟁을 이용해서도 안 된다. 토론에서 각자는 사안 자체에 대해 더 많이 배우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거죠. 이거다. 100분 토론 보면은 토론에 임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이기려고 해요. 미리 마음을 정하고 들어가고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토론하는 이유는 사안 자체에 대해 더 많이 배우려고 각자 합의점을 이뤄내려고 하는 거죠. 100분 토론은 한 번도 합의된 적이 없고 79쪽 아래쪽에 보면 주석이 있는데요. 세 가지 그 방법이 나옵니다. 권위주의적 방법, 자유주의적 방법. 이건 뭐 권위주의적이 뭔지는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익히 한국 교육, 공교육에서 배웠던 그런 방법, 주입식이죠. 자유주의적 방법은 그냥 학생 스스로가 그냥 스스로 자유롭게 배우라고 놔두는 건데 이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 소크라테스식 교육학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대화와 함께 철학학이인데 이를 통해 학생과 교사 모두가 배우고 토론을 통해 가는 거죠. 개인적 체험으로부터 출발하고 통찰은 그 사안에 대한 대화를 통해 얻어진다. 이게 맞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쭉 넘어가서 83쪽에 보면 맨 아래쪽에 소크라테스에게 행복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상태에 있는 것, 즉 양심과 자존심을 갖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 같다. 행복은 인간적 완결성 및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런 말들. 그리고 뭐 박학한 무지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건 요 소크라테스 파트에서 제가 많이 느낀 게 태도예요. 아까도 토론하는 태도, 자세, 공부하는 태도, 가르치는 사람의 태도 이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보면 박학한 무지라는 게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문장이 있잖아요. 소크라테스도 했다는. 근데 이게 네가 얼마나 무식한지 네가 그 사안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네가 정의를 알아? 니들이 어 그 정의를 알아? 뭐 아니면 사랑을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결국 모른다는 걸 깨우치기 위해서 물어본다고 해요, 책을 보면.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뭐 그 개념이 어떤 거든 뭐 정의든 사랑이든 무엇이든 간에 모른다. 이건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식으로 하면 소크라테스가 갖고 있는 바람직한 인간상은 뭐냐면 네가 아무리 보통 뭐 심리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심리학을 전공해서 심리학 박사가 됐다. 심리학 교수라고 쳐 봐요.
소크라테스 입장에서는 "넌 심리학을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런 자세를, 그러니까 실제 모른다는 게 아니고 물론 알겠죠. 학문적으로 많이 사례 이렇게 많이 알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경계하는 게 교만함. 그 사람이 정말 내가 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절대 실제 심리 상담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 뭐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이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른다는 건 이 모른다는 그 마음가짐 자체가 어떤 거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를 촉발하잖아요. 내가 철학을 모르니까 계속 배워야 돼. 이 모른다는 이 사실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추동하는 어떤 힘이 있거든요. 그거를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야 너 그거 몰라." 어 물론 알고 있긴 하죠 보통은. 알지만 그 알미 진짜 제대로 된 알미인지 끊임없이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을,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계속 자세와 태도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어 이런 자세를 갖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의 겸손이랄까. 어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소피스트들은 "철학이 원래부터 모순이니까 갖다 버려. 음음. 쓸모없어."라고 얘기했던 반면에 똑같이 인식을 했을 것 같아요. 철학적인 논의라든지 어떤 철학에 대한 큰 틀에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결핍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도 같은 인식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음. 좀 접근하는 관점 자체가 달랐던 것 같아요. 이제 음음. 마지막 84 페이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보편타당한 답의 추구에 있어서의 선구자였고 동시에 철학을 우리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는 열린 대화로 만들었고 음. 자기 비판적인 대화로 개념화하는 데 있어서도 음. 선구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식, 규범, 책임 뭐 이런 것들 에피스테메를 강조하면서 자기 인식이라든지 약간 사명감 이런 음. 것들도 되게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음. 다이몬이라고 해서 자기의 내면 소리, 성찰 이런 얘기들도 끝끝내 했던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각주 안에서 12번 각주였나요? 음. 심리학적 합리주의자였다 소크라테스는. 아. 네 그래서 이성을 강조하는 면모를 이제 강력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근데 저는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도 그렇지만 파트 읽으면서 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자꾸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난 그러면은 떳떳하게 잘 살고 있나.' 부끄러운 게 너무 많은 거죠. 스스로 부끄러워졌던. 그래서 행동을 자꾸 돌아보게 됐던 그런 어 소크라테스였습니다. 네. 질문을 읽으면서 쭉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 보고 자문자답을 해 볼까요? 저번에 해 주셨으니까 제가 해볼 테니까 부족한 건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 음. "소피스트들은 그리스 철학의 새로운 시기를 열었다." 그쵸. 이 시기에 제기된 철학적 문제들을 서술하고 "소피스트들 중 한두 사람을 택하여 이들이 이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서술하라." 이때는 관심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자연 철학 근본에 대한 문제들을 제기하다가 책에 의하면 그 답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학자들마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야 그럼 회의주의가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존재론에서 인식론으로 어 카테고리가 넘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소피스트들도 그러니까 자연에서 자연에 대한 물음을 자꾸 던지다가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문제로 넘어오게 된 거죠. 그만큼 사회가 더 인제 복잡해지고 이제 민주주의도 발달하고 하니까. 그 상황에 소피스트들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들이 또 이제 회의주의와 상대주의를 하게 되었죠. 어. 이런 문제들. 이건 아까 인제 뭐 그 그 아무튼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고르기아스나 트라시마코스, 특히 뭐 트라시마코스는 "옳음은 강자의 이익에 복무한다."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뭐 인간 중심주의 맞아요. 근데 너무 개인적이고 상대주의적이라는 거,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리고 소피스트들이 인식론적 물음과 윤리적, 정치적 물음과 관련하여 상대주의자였다는 주장이 종종 되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뭐 "너도 맞고 나도 맞다." 이런 거겠죠. 근데 참 안타깝다. 그래서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라고 말했다. "이 진술에 대한 몇 가지 해석을 제시하라."
몇 가지 해서 인간이 만물의 기준이다. 다양한 뭐 해석들이 나올 수 있겠죠. 어떤 방법으로 소크라테스는 올바른 통찰을 이루고자 하였는가? 질문을 던졌죠. 그는 올바른 통찰과 올바른 행위 그리고 행복 간의 관계를 어떻게 보았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알고 있으면 올바른 걸 알고 있으면 올바르게 행동할 거다. 어떤 방식으로 이 관점을 비판할 수 있는가? 비판한다고? 뭐 비판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대로 행하지 않지 않냐 이렇게 비판할 수 있거든요. 꼭 안다고 해서 그렇게 행동 안 하는 사람도 있던데 모순되는 사람도 있던데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플라톤의 이데아울이 보편적이고 구속력 있는 도덕성이 존재한다는 소크라테스의 핵심적 신조를 있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는가? 있고 있죠. 혹시 이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대강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네. 중간중간에 이제 개념어를 넣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첫 번째 부분에서는 존재론이라는 대상 중심적인 생각에서 뭐 사유나 인식론의 관점으로 전환이 되었고 그것이 연결돼서 윤리 정치적인 행위에 입각한 화제들이 좀 생겨나게 되었고 뭐 상대주의, 다원주의의 논지들은 이제 잘 짚어주셨고 이후에 인식론적인 지점들을 해석들을 여러모로 프로타고라스 면에서 나왔는데 그런 지점에서의 논지를 하나 택해서 논의를 해보면 좋겠고 소크라테스 마지막에서 이제 심리학적 합리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합리주의자들 우리가 이제 근대 넘어가면 데카르트 이런 얘기가 되면서 궁극적으로 합리주의자들의 맹점이 어디인지는 짐작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연결이 되게 자연스럽게 되어 있어요. 덕은 암과 일치해야 되고 암은 또 어떻게 일치해야 되는데 그 중간중간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합리주의 이제 사유로서만 생각을 한 거고 어떻게 제시를 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교육에 대한 방점이라든지 뭐 이런 지점들이 어떤 사유로서 진전되는지를 앞으로 이제 보시면 아마 이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플라톤이 잘 완성을 해놨죠.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드디어 다음 시간에 플라톤 들어갑니다. 정말 기대돼요. 플라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